2021년 9월의 어느 날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장의 소식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오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나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원자로도 없이 그냥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3,000톤짜리 잠수함이 물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니. 한 미국 매체는 이걸 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라는 표현까지 붙였습니다. 바로 이 잠수함이 도산한창호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잠수함이 속한 KSS-3, 우리가 흔히 K 잠수함이라 부르는 이 물건은 분명히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데도 원자력 잠수함에 준하는 능력을 조금씩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딱 8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북한.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8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나머지 7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수함이라는 물건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세상의 잠수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자력 잠수함, 다른 하나는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이 둘의 진짜 차이는 무기가 아니라 심장,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배 안에 작은 원자로를 싣고 다녀요. 원자로는 연료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은 몇 달이고 물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오고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승무원들이 먹을 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잠수해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로 물속을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을 피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엔진도 똑같아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닳으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걸 스노클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잠수함한테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건 자기 위치를 적한테 들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닷속에 숨어있는 게 잠수함의 전부인데 숨을 쉬려고 자꾸 올라와야 한다니. 이게 재래식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진짜 배기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지. 디젤 잠수함은 그저 연안이나 지키는 반쪽짜리야. 실제로 초강대국들은 원자력 잠수함을 몰고 대양을 누볐고 재래식 잠수함은 한 수 아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재래식 잠수함들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반격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AIP라는 기술이에요. 우리말로 풀면 공기부려 추진 체계, 그러니까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죠? 숨을 쉬러 자꾸 올라와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AIP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배 안에 산소를 따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공기를 밖에서 들이마시지 않고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도 몇 주씩 물속에 계속 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KSS-3는 이 AIP 기술을 아주 잘 써먹는 잠수함이에요. 도산 안창호함은 국산 연료전지를 달고 대략 3주 넘게 물 밖으로 안 나오고 자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주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옆나라 일본이 한동안 자랑하던 소류급 잠수함, 이건 스털링 방식이라는 AIP를 썼는데 대략 2주 정도가 한계였어요. 게다가 그 방식은 물속 깊은 곳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약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SS-3는 재래식 잠수함이면서도 재래식의 가장 큰 약점을 상당 부분 지워버린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원자력 잠수함처럼 몇 달을 버티진 못하지만 원자력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KSS-3의 진짜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 세대에서 나옵니다. 배치2라고 불리는 후속함, 암무함이나 장형실함 같은 잠수함들이죠. 여기서는 리튬이온 전지라는 물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거냐 싶으실 텐데 사실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예요. 예전 잠수함들은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는 납축전지를 썼습니다. 자동차 시동 걸 때 쓰는 그 무거운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잠수함이 수백 개씩 싣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리튬이온 전지로 바꾸면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무게당 에너지가 몇 배씩 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 잠수함이 더 오래, 더 빠르게 물속을 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에 가까운 속도와 지속력을 잠깐이나마 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물론 여기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잠수함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한 건 사실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2020년에 일본이 먼저 했죠.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를 100% 제대로 활용하려면 잠수함을 처음부터 그 배터리에 맞춰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선 일본이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산업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삼성, LG, SK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 기술이 고스란히 잠수함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을 강화한 KSS-3가 이제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일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도산 안창호 함에는 등 쪽에, 그러니까 함교 바로 뒤쪽에 6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걸 수직발사관, 영어로 VLS라고 불러요. 미사일을 세워서 위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입니다. 2021년 9월, 우리 군은 이 발사관에서 현무사사라는 이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물속에서 쏘아 올리는 시험에 성공합니다. 이게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자기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잠깐 이 SLBM이라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무기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을 땅 위 발사대에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성이 다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위치가 뻔히 노출됩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두들겨 맞겠죠. 그런데 이 미사일을 바닷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에 실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 태평양 어디쯤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적 입장에서는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LBM을 두고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무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SLBM을 가진 7나라를 다시 볼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북한. 이 중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는 전부 원자력 잠수함에서 SLBM을 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로 움직이는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원자로가 없어요. 우리는 디젤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실은 겁니다. 세계 최초로요.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그렇게 놀랐던 거예요.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걸 해낸 나라는 처음 본다 하고 말이죠. 재래식인데 원자력급 무기를 쏜다. 이 제목의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SLBM은 핵탄두를 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으니까요. 우리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 그러니까 일반 폭약을 싣고 정밀하게 목표를 때리는 방식이에요. 사거리도 초강대국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러시아랑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건 과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없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그 기술적 성취 자체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K 잠수함을 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최근 벌어진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예요. 2026년 상반기 전 세계 방산업계의 눈이 두 나라로 쏠렸습니다. 바로 캐나다와 폴란드예요. 두 나라 모두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려고 새 잠수함을 왕창 사려는 참이었거든요. 특히 캐나다는 무려 12척을 한꺼번에 사는 자기 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열었어요. 30년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합치면 수십조 원, 많게는 100조 원이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오션이 KSS-3를 들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런데 한국이 캐나다에서 벌인 마케팅이 진짜 전설적이었어요. 그냥 서류로 우리 잠수함 좋아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 도산한 창호함을 진해기지에서 출항시켜서 무려 14,000km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 서해안까지 직접 몰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렀을 때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을 직접 배에 태웠고요. 캐나다에 도착해서는 캐나다 해군이랑 함께 훈련까지 했어요. 말로만 좋다고 하지 말고 직접 타보고 판단하세요. 실물을 지구 반바퀴 끌고 가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은 잠수함 수출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의 TKMS라는 회사, 이쪽은 잠수함 수출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백전노장입니다. 수십 개 나라에 잠수함을 팔아본 이력이 있죠. 반면 우리 하나오션은 해외에 잠수함을 판 경험이 인도네시아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인이 챔피언한테 도전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협력 약속을 7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정부 고위급 인사까지 파견하는 총력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2026년 7월 캐나다 총리는 최종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택했다고 발표합니다. 우리 하나오션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어요. 다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만약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 다음 순위인 하나오션과 협상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슬아슬한 2순위였던 거죠. 폴란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도전했지만 폴란드는 스웨덴의 사브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A26이라는 잠수함이었어요. 스웨덴이 이긴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성능이 우리보다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스웨덴은 새 잠수함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로 쓸 수 있는 다른 잠수함을 먼저 빌려주겠다는 카드를 던졌고 우리가 잠수함 팔 테니 대신 폴란드 물건도 우리가 사주겠다는 상호 구매 약속까지 했어요. 게다가 납기가 빨랐습니다.
폴란드는 낡은 잠수함을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싶었는데 우리 KSS-3 배치에는 아직 국내에서도 한창 건조 중이라 수출용을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잠수함이라는 건 단순히 성능만 좋다고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같은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이건 성능도 좋지만 무엇보다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수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극도로 복잡한 기술 덩어리인데다 한 번 사면 몇십 년을 함께 운용하고 정비해야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납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심지어 정치적 경제적 협력 관계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따져야 팔리는 물건인 거죠. 유럽 나라들끼리는 이미 오랫동안 방산협력 네트워크를 짜놨고 같은 EU 회원국이라는 끈끈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방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에게는 기술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실패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잠수함을 외국에서 사다 쓰던 나라였어요. 처음엔 독일 잠수함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을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몰고 가서 한번 타보라고 자신있게 내미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들과 마지막 결선까지 나란히 겨루는 나라가 됐습니다. 캐나다에선 2순위, 그것도 조건부로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30년 전에 우리를 생각하면 이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도약인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재래식인데 원자력급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KSS-3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닙니다. 원자로 없이 몇 달씩 잠항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AIP로 약점을 지우고 최고 수준의 배터리로 심장을 강화하고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까지 쏘아 올린 이 잠수함은 분명히 재래식의 한계를 원자력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물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딱 8나라밖에 없어요. 그 8번째 자리에 원자로도 핵무기도 없이 순수한 기술력만으로 올라선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다는 겉으로 보면 그냥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기술 경쟁과 국가 간 두뇌 싸움이 지금도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깊고 조용한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바다 밑에 숨어있던 놀라운 비밀을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